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 현실감 있게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류노인입니다.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면 탈일 뿐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산 관리 잘 해오다가 막판에 잠깐 판단 미스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기에는 누구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기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만족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유지를 수거하고 다닙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냉방이나 난방시설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끝내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후 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수입, 둘째는 준비된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떠나버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노후 빈곤층의 사람들. 마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아온 재산 관리에 실패한 이분들의 일들을 갈무리하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료로 남습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그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는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과도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결혼 비용은 정말 폭탄 중에 폭탄입니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한숨 돌릴 참이면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끝이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 두 번째도 자식입니다.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제에게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지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식이 찾아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 자금은 없이 말입니다. 그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담보를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집이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자기 집이니 먼저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사업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자식 보기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집을 내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은퇴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 그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입니다.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세계에서 제일 적고 사기 처먹은 돈도 거의 환수가 되질 않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사기범들이 은퇴자들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지 말고 이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고수익 이자만 받으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범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약한 고리를 탁 건드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신해서 당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상품, 펀드 등을 투자하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는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급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또 하고 편의점을 또 열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가맹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떼다 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창업, 도전, 멋진 일입니다. 부디하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 빠른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감언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아들 내외의 간절한 그 부탁에,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노후 빈곤율이 약 40%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판단이 여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버리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부족한 10%만 생각하며 불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며 사느라 행복한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쁜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젊은 시절에 다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나쁜 상황까지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모든 상황은 지나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내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려서 남들이 비난하든 어떻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버려야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은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를 버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거리를 버리고 불평한 마음을 버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타이틀을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비우기보다 오히려 채워넣는 쪽으로 몰입하기 쉽습니다.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머릿속이 온통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지만 하나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 외에는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물건을 사서 저렇게 쌓아놓은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물건으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외면의 욕망이 아닌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고 미우기의 최고 경지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야 우리 노년은 행복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옷도, 고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로 버리고 비운 만큼 삶의 질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와 함께 걱정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부자이며 여유로움의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 가치일까? 가끔 반문하면서 내 주머니 속을 채우는 욕심이라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갈등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니 더욱 편안해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버리고 비워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삶에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의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가슴 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꼭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걱정이죠.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 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만 해칠 뿐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80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 일당을 번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쓰고 남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한 분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노후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죠.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60대 중반이 되다 보면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넘게 몸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삶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시간에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 산책길이나 혹은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 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거나 한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에도 방에서 미끄러져 몸을 다치게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도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지나친 욕심이죠. 나이 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드냐 결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힘들고 웃을 일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바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웃으면 또 나도 웃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을 먹거나 한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죠.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삽니다. 그런데도 걱정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하죠. 우리 인생은 길기에 하루 쓸 만큼만 쓰고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아픔 하나는 묻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고 또 남은 하나의 여동생은 이혼하였으며 본인도 이혼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런 큰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상처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가까운 인간관계의 배신의 상처 등등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후벼파서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의 과거를 수시로 후회하면서 그때 그 사업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고 후회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돕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 모양 그 꼴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아픔을 보듬고 오히려 삶의 발판으로 삼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죠. 이것들을 다 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점점 더 아파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지는 상처도 있죠. 확실한 것은 어떤 상처든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몫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어 보기도 했을 거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위해 도전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죠. 돌아보며 잃은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후회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작은 빛이 보이고 앞뒤와 옆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위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빗줄기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햇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과 각종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걸어간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못나고 상처가 난 소나무는 관상목으로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미숙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고 정체성을 찾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성격을 활용하고 아픔을 견디고 힘 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고 배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않고 파도 타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흡입하지 말고 보듬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일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하다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큼 부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성과를 내는 것에 시달리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직장은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가족과의 관계, 건강 문제로 몸이 편치 못했죠. 무엇보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과 중압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까짓것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연봉만 바라보고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절로 출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된 계기는 정말 사소했는데 우연히 교과서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본 것이죠. 재행무상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건 변하기에 세상에서 특별한 건 없지 않을까. 그렇기에 나 역시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보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인간관계, 그리고 재물도 한낱 부질없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치지 않는 마음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있는 대로 사는 것, 거창한 꿈과 목적을 가질 필요 없이 주위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면 된다는 것, 인간관계도 최소한만 지키면 되는 것, 그냥 삶이 이끄는 대로 스스로 유연하게 구부러지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그는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나미지 키사이. 26세에 출가하여 20년간 수행 생활을 하다가 큰 절에서 주지 대리를 지내고
지금은 후쿠이현에 있는 레이센사라는 절에서 주지 스님으로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수행 생활을 하면서 삶의 부질없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사로 괴로워하여 저를 찾는 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멀리하라. 신기하게도 스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스님이 집필한 도서 중 하나인 그럼에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책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에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자. 삶에 연연하지 않기, 괴로움에 괴로워하지 말기, 주위에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정호승 시인은 이에 대해 강력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괴로움은 강물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된다는 말씀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적 가르침에 내 마음이 평화스럽다. 오늘도 부정의 힘에 긍정의 힘을 잃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이 바로 그 해답서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갖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인생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업무 문제,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다면 육아, 교육, 부부 관계, 심지어 친가나 외가, 친척 등 가족 문제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옷차림, 태도, 교양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여행, 골프, 운동 같은 취미도 비용, 부부간 의견 차이 문제로 편히 즐기지 못합니다. 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 진로와 대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학점, 학자금, 자격증, 연인, 취업, 아르바이트 문제로 골치입니다. 특히 노년이라면 자녀와의 관계, 노후 대비, 건강, 재산 문제로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그리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짐을 내려놓고 하나씩 옮겨야 합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날랐다간 바닥에 쏟을 수 있고 그걸 또 수습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말겠죠. 무엇보다 돌이킬 수도 없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려다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업무나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나 학업 문제로 계속 고민한다면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심신이 불편해집니다. 심신이 지치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여유가 사라지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 집착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여러 문제 가운데 어느 것부터 해결할지,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들을 지느라 몸을 혹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거창한 꿈, 남들과의 비교, 집착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인공인 미나미 지키사이 스님의 도서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서평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꿈과 희망이라는 짐조차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저자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통해 나직이 들려줍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을 제대로 길들이며 더 기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